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나오는 시조 추모 왕의 건국 이야기 잠깐 살펴봤죠. 이 이후 부분은 지난 시간에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뒷부분까지도 소개를 드릴까 해요. 지금 수도를 세우고 나라 기틀을 잡으신 거죠. 이후 추모 왕이 왕위에 낙이 없게 되자 하늘로 사신을 보내니 황룡이 내려와 추모 왕을 맞이하였다. 그러자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에서 승천하였다. 세자로서 고명을 이어받은 유류왕은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셨고 대주류왕은 왕업을 계승하여 단단히 하셨다. 17세 손에 이르러 광개토 대왕이 18살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셨다. 여기까지가 고구려 건국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 이후 부분은 광개토 대왕의 일대기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 이후 나머지 파트는 나중에 때 되면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고구려 백제의 탄생에 대한 것이 현재의 테마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보도록 합시다. 근데 삼국사기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큰 미스테리 혹은 숙제라고 느끼실 텐데, 여기 보면 지금 17세 손에 이르러 광개토 대왕이 왕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고구려의 시조 제1대 추모왕서부터 17세 손이다 이게 있고, 그 좀 여기 보면 그 대주류왕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7세 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조 추모왕부터가 아니라 대주류왕부터 17세 손이 광개토 대왕이 아니냐라는 이 썰이 또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건 간에 우리 고대사 굉장히 큰 미스테리를 이게 던져주는 건데요. 1설이든 2설이든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1대 왕으로부터 최소 17세 손 이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일 적어야 17세 손이죠. 근데 삼국사기로 계산하면 광개토 대왕은 주몽의 13세 손이거든요. 17하고 13은 명백히 다른 숫자잖아요. 둘 중에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당연히 광개토 대왕릉 비문이 맞는 거죠. 삼국사기가 틀린 겁니다. 그럼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예요. 당대 고구려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든 비문하고 고구려 멸망 후 수백 년 뒤에 사관들이 옛날 자료 뒤져가면서 쓴 사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대왕릉 비문이 맞다. 그러면 이제 이 잃어버린 사세손 이걸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던져진 거죠. 이 얘기는 또 할 거예요.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 이렇게 되죠. 시조명은 추모왕, 출신지는 북부여, 그리고 북부여를 탈출한 사유는 현재 불명입니다. 뭐뭐뭐 판독불능. 이동 중에 만난 강은 엄리수, 도강 방법은 말로 구두로 명령하자 자라가 나타나서 해결해줬죠. 도착한 장소는 비류곡 홀본 서쪽산, 그리고 최후는 하늘로 사신을 보내 내려온 황룡을 타고 승천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부여시조 동명왕 이야기도 넣어서 비교를 해보시죠. 시조명은 동명인데 부여의 시조고, 출신지는 탕리국, 고려국, 생리국 중에 하나. 탈출 사유는 원모국 왕과의 갈등이었죠. 그리고 이동 중에 강을 만나는데 그건 엄체수였고, 도강 방법은 활로 강물을 치니 자라가 나타났죠. 도착한 장소는 부여. 최후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안 보신 분은 좀 보고 오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런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주요한 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건국 설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앞의 두 내용들에 비해서는 양이 훨씬 많고 디테일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이 주몽이다. 추모 또는 중해라고도 한다. 앞서 부여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제사를 지내 대이을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해부루가 몰던 말이 곤년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에 큰 돌을 보더니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헤브르 왕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사람들을 시켜 그 돌을 치워보게 하니 거기에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부죠, 이게. 이 아이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금화죠. 대단히 비범한 등장이 아닐 수 없는데, 근데 이 등장을 보면서 좀 떠오르시는 장면 하나 없습니까? 삼국사기 신라분기.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에 나뉘어 6개의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그 6개 마을 중 하나인 고어촌의 촌장 소벌공이 어느 날 양산 기슭을 바라보았는데 나정 옆 숲 사이에 웬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었다. 소벌공이 바로 가서 살펴보니 말은 사라져 있고 다만 거기에 몹시 커다란 알이 하나 있었다. 그것을 쪼개자 거기서 한 어린아이가 나왔다. 이 어린아이가 바로 박혁거세죠. 구조가 이렇죠. 기존 리더가 존재함, 말이 울고 있음, 후일 영웅이 되는 아이 발견, 그 부여왕 헤브르의 금화 발견, 혁거세 발견 똑같죠. 일단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건 해당 지역에 기존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리더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걸 해석하는 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세력이 있고 거기에 외부의 어떤 세력이 유입되어서 합쳐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발견은. 2번은 그냥 기존 세력인데 이 발견된 아이도 그를 신성시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신성시하려면 그냥 여기서 원래부터 살았다 이것보다는 어떤 멀리서 신비하게 나타나 주신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장하는 게 권위 세우기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죠. 특히 어떤 리더가 있으면 아무래도 자신의 뿌리, 선조가 진짜 저 먼 곳에서 아주 신비롭게 나타나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해야 자신의 권위가 더 살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 아이의 발견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합당할지는 향후 이어지는 스토리를 쭉 보다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여하튼 혁거세와 금화, 기존 리더가 찾아낸 아이다. 이것 다음으로 이제 똑같은 건 말이 되겠습니다. 말의 눈물이 똑같죠. 일단 말 플러스 눈물, 말과 눈물이 두 개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왜 말이냐? 일단 지금 여기서 나타난 금화가 말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 있는 세력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소리 하나가 있죠. 하지만 또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시선도 있어요. 말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말로 인해 무력도 나오고 해서 이 말이 나타난 금화 세력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고급스러운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말이 복종한다. 따라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권위라는 이미지.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죠. 이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눈물, 말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눈물은 왜 흘리나요? 두 가지죠. 슬프거나 감격했거나. 여기서는 아무래도 감격 쪽이겠죠. 근데 눈물 못지않게 더 중요한 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브르 부여의 왕 말이 도착한 곳이 곤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자가 못 연자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소벌공 촌장이 바라본 장소도 나정, 이 정자가 뭡니까? 우물정이죠. 둘 다 말이고 둘 다 지금 물과 관련된 장소고 만일 금화 혁거세의 발견이 헤브르 소벌공으로 대변되는 기존 터줏대감 리더와 새로운 외부 유입 세력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금화 혁거세는 물과 관련된 어떤 세력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겠죠. 이 물, 연못, 우물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참 나중 인물이긴 하지만 연개소문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곤연할 때 못 연자가 연개소문의 연자이기도 하거든요.
연개소문 집안 자체가 물과 관련이 상당히 있었을 개연성이 높죠. 특히 북쪽 건조한 내륙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귀한 것이 물이죠. 연개소문은 아예 본인이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한국사기, 개소문 혹은 개금이라고도 한다. 은 스스로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곤 하였다. 보시다시피 본인이 물과 깊이 관련된 인물이라는 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긴 현혹이라고 써있지만 결국 연개소문은 정치인이니까 이 물이 본인의 스펙이자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대 사람들에게 이 물이라는 게 먹히는 테마였다. 사람들을 현혹했다. 사람들이 갈망을 하는 대상이니까 혹하는 거죠. 그냥 뭐 야 신기하다라고 현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국사기는 기본적으로 연개소문을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혹이란 말을 썼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개소문이란 정치인이 왕을 처참히 제거하는 엄청난 대정변을 일으켰음에도 비교적 빠르게 안정적으로 나라를 수습했다는 건 고구려 국민 혹은 기존 주류 세력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고구려 왕을 그렇게 처참하게 사지를 갈갈이 동강내어 그냥 도랑에 버렸다, 이렇게 사서에 나오는데, 단지 연개소문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 연개소문한테 찍소리 못하고 따른 것이다. 오직 공포심 하나 때문에 사상 최대의 적 당나라 이세민이 밀려 들어오는데 일사불란하게 연개소문 아래서 단결하여 격퇴에 성공했다. 글쎄요. 사람들을 현혹하였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연개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무언가의 정치 활동을 꾸준히 펼쳤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파 입장에서 보면 현혹이겠죠. 사실 연개소문을 먼저 공격한 건 오히려 왕이었던 영류왕 쪽이었습니다. 한국사기, 연개소문이 가문의 직위를 잇게 되자 흉포하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여러 대인들과 왕은 은밀하게 논의하여 연개소문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 일이 누설되고 말았다.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걸 봤을 때 연개소문이 벌린 일련의 자신의 세를 불리려는 정치 활동이 영류왕과 반대파들에겐 위협감으로 다가왔겠죠. 그럼 연개소문이 현혹, 사람 모으는 정치 활동을 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뭐 현혹도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달성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열심히 모은 거잖아요. 일단 고구려 초기 이야기부터 하고 그쪽까지 쭉 가야 좀 제대로 이 상황은 이해가 될 겁니다. 여하튼 이 물, 보시다시피 가서 발견한 이 아이의 모양도 하필이면 개구리예요. 물가에 사는 개구리. 마치 물에서 태어났다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연개소문처럼 물가에 사는 개구리,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한마디 내용이 삼국사기에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금빛와 금개구리, 금화. 근데 여기서 이러한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개구리 와자는 달팽이와라고도 한다라는 추가 설명이 더 붙어 있습니다. 금화가 보통은 황금 개구리로만 알고 있는데 황금 달팽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달팽이라고 하면 이 금화라는 인물의 의미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팽이의 상징성 뭔가요? 보통은 이제 느림의 이미지로 많이 쓰이죠. 근데 그런 건 아닐 거고, 이 달팽이가요 약간 알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알이 딱딱한 껍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딱딱한 껍질이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건데, 달팽이 역시도 구조가 그러하죠. 혁것의 탄생 설화를 봐도 혁것에는 알에서 나오는데, 즉 딱딱한 것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달팽이 역시도 딱딱한 껍데기가 있죠. 이 달팽이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딱딱한 껍데기가 달팽이라는 약한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누구나 사람은 어릴 때 다 약하죠. 알도 마찬가지로 약한 존재를 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이죠. 즉, 그 껍질은 인간이 희구하는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마음. 나중에 주몽도 그렇습니다만
영웅들이 왜 이렇게 아래서 많이 태어나는가? 아무래도 의료가 부족하던 예전 시절에 특히 아이를 정상적으로 순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정상적으로 세상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알은 바로 보호와 다산을 의미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고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질병, 재해 등등 알 껍질, 방어력을 갖춘 인물 이퀄 영웅. 우리 집단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정적으로 순산하고 집단 전체를 번영으로 이끌어줄 디펜스 능력을 가진 사람. 금화가 만약 달팽이였다면 그런 의미를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도요, 다산을 역시 상징합니다. 왜 우리가 떡두꺼비 같은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주로 갓 태어난 아이들을 비유하는 표현이 떡두꺼비 같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금화는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번영이죠, 번영. 근데 이제 개구리라고 보면 물이란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비도 있죠. 비와 개구리. 어릴 때 우리가 다 들었던 청개구리 이야기 아실 텐데, 이 청개구리가 이제 엄마 말은 그렇게 안 듣고 뭐든지 엄마 시키는 거 반대로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청개구리 어머니가 깊이 병이 드셔서 세상을 뜨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는데, 이 청개구리 아들이 평생을 하도 늘 엄마 말 반대로만 해왔으니까 이 어머니가 청개구리한테 내 무덤을 강가에다 지어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강가에 지으면 물이 조금만 불어도 떠내려 갈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이 아들 청개구리가 하도 늘 말하면 거꾸로만 했기 때문에 강가에다 지으라고 하면 당연히 강에서 제일 먼 산에다가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근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마지막만큼은 어머니 말씀을 따를게요. 이래서 어머니 말씀 그대로 강가에 어머니 산소를 모시죠. 당연히 뭐 강은 비 조금만 와도 물이 부는데 당연히 어머니 산소가 물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 산소가 떠내려 갈까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에 목 놓아 울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비가 오면 크게 우는 개구리 때문에 생겨나게 된 이야기인데요. 본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자유, 건강, 그리고 가족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거의 공통적인 특성은 이 세 가지가 곁에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잘 못 느낀다는 것이죠. 꼭 곁에서 사라졌을 때 뒤늦게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곁에 있을 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다 가는 나중에 목 놓아 울게 되는 청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본 얘기로 돌아와서, 습해질 때 개구리가 크게 우는 이유는 개구리가 피부 호흡 비중도 꽤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건조할 때보단 습할 때 피부로 호흡하기가 더 좋으니까 더 강하게 호흡하면서 울게 되는 건데, 즉 개구리가 상징하는 이 비 정말 중요하죠. 예나 지금이나. 산업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생존하고 직결되는 것이죠. 떡두꺼비 같다 이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돈개구리, 돈두꺼비 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옥이나 금으로 두꺼비 개구리를 만들어서 집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개구리, 부와 돈을 불러온다 이런 믿음. 황금, 개구리라고 한다면 금화는 당대 부여의 물, 생명,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 혹은 부여의 생산력과 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화로 대변되는 세력이 외부에 있다가 부여로 이주에 들어간 세력이 아닐지, 많은 분들이 이주 세력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요. 이주 세력이라면 물이나 어떠한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그 부여의 헤게모니를 잡은 집단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주 세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얘기를 좀 더 진행시키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헤브루 계통으로 이어지던 부여 왕조의 계보가 금화가 들어서면서 한번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금화는 헤브루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부여 외부, 원래 그 비부여 세력이었느냐 아니냐는 가능성의 문제이지만 기존 부여 왕의 직계가 아님은 확실하죠. 그럼 금화는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부여 외부 유입 세력, 부여 내부인데 신규로 대두된 세력. 어쨌든 금화의 대두는 부여 내의 권력 집단 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적인 교체였는지 힘에 의한 교체였는지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사실 1차적 차원의 고찰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개구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2차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 물, 부, 다산 이런 걸 상징하는 게 꼭 개구리만 있을 건 또 아니잖아요. 물에 사는 생물 많고 돈과 다산을 상징하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개구리가요. 비다산 이런 것과 맥락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의 상징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부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생명이 한겨울에 대부분 사그라들죠. 겨울잠 자는 동물도 많고 풀들도 겨울에는 다 사그라지고 그러는데 헌데 봄이 되면서 눈이 아닌 봄비가 내리고 건조했던 겨울이 축축해지면서 이제 봄비와 함께 개구리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잠들었던 생명들이 부활의 약동을 시작합니다. 즉 개구리는 어떤 거대한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잠들었던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격동하는 거대한 대부활의 신호탄. 헤브루의 아들이 아닌 금화의 탄생. 이건 분명히 부여의 세력 간 정권 교체라는 의미를 상당히 상징하는 것일 수 있죠. 아무 혈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진 모르겠으나 금화의 등장은 부여의 최소한 정치 권력상의 격변 혹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사회 구조상의 큰 변화, 그러니까 최소 전자, 조금 더 나아가면 후자, 이걸 상징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삼국 사기, 금화 등장 이후에 나타나는 부여의 상황 묘사를 보면 이 시기 금화 등장과 함께 부여가 엄청난 격변을 맞았다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 계속 소개해드려 나갈 텐데 근데 그 격변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그 부여, 금화 이 내용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고구려 건국 설화 상의 내용 앞부분인데 왜 금화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을까요? 아니 고구려 건국 설화면 뭐 금화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 정도만 하고 고구려의 시작인 주몽의 신비한 탄생부터 다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금화, 황금개구리 그 얘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부여 시조 동명 스토리 동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 그 동명 쫓아낸 그 고리, 생리, 탕리 나라 왕의 얘기를 그렇게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잖아요. 왜 안 다룹니까?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고구려라면 주몽 얘기만 하면 되지 금화 얘기를 대체 왜 이렇게 자세히 다룹니까?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그리고 황금개구리의 등장과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부여의 격변 그것이 우리가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고구려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화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겠죠. 즉 금화는 고구려라는 또 다른 탄생을 잉태하는 큰 흐름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울음소리였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건 혹시 무언가의 부활인가? 그렇다면 그건 대체 무엇의 부활인가? 다음 시간부터 그 실체에 본격적으로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주 혹은 3주 뒤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